네, 6월 2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리플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좀 짚어볼 건데, 이 소송 이슈가 참 답답하죠. 답답하고 조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떤 안개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휴먼 스피치가 공개된 지 2주가 지났는데 법원발로 나오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숙고의 과정을 거치고 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소송 판결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인피디아가 덴버 대학교의 어떤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약식 재판을 최종적으로 양측이 요청을 한 걸 법원이 승인한 뒤에 얼마 이후에 결정을 했는지 그걸 평균치를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보면 이 최저와 최장, 가장 빨리 나왔을 때와 가장 늦게 나왔을 때 차이가 꽤나 크고 지금이 딱 거의 한 중간값 언저리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꽤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보통 이제 최종 판결이 100일, 지금 3월 6일이었죠. 3월 6일에 양측이 약식 재판을 요청을 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연방법원에서 166일 뒤에 약식 재판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내렸을 때는 63일, 가장 빨리 판결을 내린 법원은 63일 만에 판결을 내렸고, 가장 느리게 판결을 내렸던 거는 254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166일인데 가장 빠른 건 63일, 가장 늦은 건 254일. 그래서 평균 166일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166일을 따져보니까 리플 판결은 그러면 평균을 적용하면은 8월 19일이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다행히도 아직 평균도 안 됐어요. 그나마 이걸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평균이 166일인데 리플은 114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적용했을 때 판결 시점은 8월 19일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8월 19일이 딱 떨어지진 않겠죠. 그냥 평균치를 적용을 하면 통상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약식재판 판결을 내린 게 양측의 약식재판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나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하고 166일 뒤에 판결을 내렸다더라. 그러니까 아직 리플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균을 적용하면 8월 19일. 리플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그 무게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평균보다 늦어져도 이상한 건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우리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빨리 뭐 이번 주가 됐든 당장 내일이 됐든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특히 당장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나와도 이미 지금 공개가 될 건 다 공개가 됐고, 소송이 딜레이가 될 만큼, 그러니까 재판 판결이 딜레이가 될 만큼 이게 막 쟁점이 이제 복잡하지도 않아요. 과연 XRP를 증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2차 판매 물량의 XRP와 초기 판매 물량의 XRP는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될 것이냐, 그것도 동일하게 볼 것이냐, 뭐 사실 이런 것만 갈래가 터져도 그냥 판결 낼 수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XRP를 홀딩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당장 뭐 내일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 연방법원의 약식재판 판결 시점을 조사한 리서치, 덴버 대학교가 수행한 리서치를 보면 평균은 166일, 그런데 리플은 이제 114일 지났고 평균을 적용하면 8월 19일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판결 63일이었잖아요. 근데 63일은 이제 의미 없죠. 이미 114일이 지났기 때문에. 가장 늦은 판결이 254일 걸렸대요. 근데 254일을 적용하면 11월 15일이 됩니다. 254일까지 갈까? 안 갈 것 같은데, 전 아무리 늦어도 9월 전에는 나와줘야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들, 그런 이슈들이 하반기 의회 마무리가 되기 전에 좀 논의가 본격화돼서 법안 통과까지 가려면 거기서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9월 이전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빠르면 뭐 사실 빨리 나왔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플 소송 판결 시점을 언급했던 여러 분석가들, 변호사들 다 틀렸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고, 뭐 누가 이번 주에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다음 달에 나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쟁점 자체가 많이 선명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힘먼 스피치 이메일 SEC 내부 문건 공개 이후에 쟁점 자체가 많이 심플해지고 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막 시간을 질질 막 오래 정치적인 이유가 없다라면 끌 이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이 좀 돼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왕 나오는 거 잘 좀 나왔으면 좋겠고, 소송 리스크가 잘 해소가 된다라면 그 이후에 벌어질 워낙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리플이 싱가포르에서 규제 승인을 받은 걸 놓고 굉장히 의미부여가 많이 되죠. 싱가포르가 홍콩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암호화폐 허브가 될 거야, 허브 도시가 될 거야, 이런 야욕을 밝힌 어떤 하나의 카드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리플 승인 일주일 전에 시그넘이 싱가포르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고, 아시아넥스트, SBI와 식스의 합작 법인인 아시아넥스트가 이미 임시시장 서비스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SBI가 이제 리플과 시그넘의 투자자죠. 특히 이제 리플과 관련해서는 SBI는 지금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외부 투자자이고, 리플이 아시아 확장, 중동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리플이 아니고 SBI라고 봐도 SBI 리밋이 다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죠. 그래서 SBI는 지금 리플의 확장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SBI CEO는 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죠. 확장성도 크고, SBI는 지금 일본에서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게임 기업, 블록체인 게임 기업까지 다 인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독하게 달려들고 있는 기업이고, 근데 SBI가 어쨌든 리플과 시그넘에 투자를 했는데, 리플과 시그넘이 이번에 일주일 간격을 두고 싱가포르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SBI는 식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사이고, 식스와 시그넘은 커스터디지라는 기업과 또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도 시그넘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이번에 인수한 메타코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얘네들 지금 거의 자웅동체 개념이에요. 거의 다 동일하게 하나의 몸을 하나의 목적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재밌는 거는 SBI가 싱가포르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게 지난해 9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SBI가 가장 큰 형이잖아요. 가장 큰 모찌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SBI가 우리 먼저 싱가포르에 들어가 있으니까 니들 따라와. 그게 지금 6, 7개월 만에 다 하나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싱가포르로.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싱가포르에서 뭘 하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간단치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게 다 우연이고, 그냥 싱가포르 마스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나름 마스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죠. 우연치고는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얘네들의 커넥션이 너무 깊은 관계다 보니까 그냥 뭐 친구 사이가 아니잖아.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싱가포르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예,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금융혁신에서도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미래에 살아남을 게 없습니다. 예, 금융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지금의 싱가포르가 될 수 있게끔 해준 가장 큰 어떤 결정타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그래서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의 어떤 그 타이틀을 계속해서 들고 나가야 돼요. 블록체인 시대에도, AI 시대에도 계속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블록체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디파이 영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런 거대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과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관계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싱가포르 시장을 공식적으로 내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맥락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재밌는 건 이거죠. 이 CBDC와 관련된 이야기가 요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에 리플이
리플 CBDC 플랫폼을 출시한 것도 그래서 더 의미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의 파트너인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직접 발표를 해서 더 큰 관심을 받았던 거고, 리플 CBDC 플랫폼이 리플 레저와 동일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CBDC 전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정부, 금융기관 자체적인 통화 발행이 가능하고 엔드투엔드 솔루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일단 들어오면 여기서 다 해결된다라는 거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허브도 그렇고, 일단 들어오면 여기서 그냥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줄게, 우리가 딴 데 갈 거 없어, 뭐 그런 건데, 지금 CBDC와 관련해서도 리플의 CBDC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리플이 발표한 게 아니고 리플의 파트너이자 영국의 싱크탱크, CBDC 싱크탱크인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발표를 했다라는 거.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재밌는 건 그거잖아요. 최근 들어서 영국과의 관련성이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하고, 특히 리플의 어떤 CBDC 경쟁력이라는 게, 주니퍼 리서치 저 어제도 짚어보지 않았었나요? 주니퍼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CBDC 관련 기업 15곳을 비교 평가를 했더니 1등 리더는 리플이더라, 이렇게 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쟁자들이 간단치가 않아요. 뭐 스텔라, R3, 뭐 FIS, 마스터카드, 컨센시스, 뭐 이런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이 시장에서 방귀 좀 낀다라는 기업들인 건데, 이들을 제치고 리플이 1등 먹은 어떤 그런 의미. 특히나 이제 CBDC 시장이 지금 1억 달러, 올해 이제 1억 달러 막 돌파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2030년에 2130억 달러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26만 %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뭐 이걸 다 리플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리플의 어떤 시장 타겟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 일단 타겟 규모는 26만 %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리플이 대놓고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죠. 여러 각국의 통화를 다 우리가 브리징 더 갭, 이 갭을 메우겠다, 리플의 XRP가. 그게 혁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몬테네그로, 부탄, 팔라우 이런 정부들과 CBDC 관련 파일럿 협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재미있는 건 이제 영국 중앙은행 7년 전부터 협업해왔다라는 거 재밌습니다. 특히 진짜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CBDC와 관련된 어떤 맥락들에 이번에 거의 어떤 약간 아주 작은, 크진 않지만 좀 작은 활용 점정의 좀 느낌이 나는 거는, IMF 총재가 CBDC는 각국 국가별로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분할돼서 관리해서는 안 돼, 이 효율적인 공정 거래를 위해서 국가 연결 시스템이 필요해, 상호 운용성 얘기를 하잖아요.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항상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는 다름 아닌 리플이었습니다. 상호 운용성, CBDC 상호 운용성, 어떻게 상호 운용을 한다?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하면서, 그런 얘기들. 이걸 누가 이번에 얘기를 했다? IMF 총재가. 그래서 실제로 IMF의 어떤 지난 3월에 발표된 리포트를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토큰머니 시장 설정을 위해서 상호 운용성, 또 비용 효율적인 외환 거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각국의 통화가 서로 실시간으로 저렴하게, 거의 공짜로 따다다다닥 교환이 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저렴한 상호 운용성, 따다다다닥. 리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꼭 리플 CEO가 하는 것 같은 얘기. 그런데 이게 지금 IMF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 딱 IMF가 리플 XRP랑 스텔라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리플 XRP 같은 자산은 이 개인 결제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을 형성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스텔라 재단, 스트라이크, 라이트닝 네트워크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빠르게 저렴하게 송금을 하는 걸 구현하고 있는 스트라이크를 보고서에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XRP는 중앙은행들과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고, 스텔라, 개인 소매에 조금 더 방점이 더 강하게 찍혀 있고, 스트라이크는 이제 비트코인 채택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고, 이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흐름들,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가 이제 리플 솔루션은 규제받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결정적인 장점이다. 그러니까 사기 가능성, 기술적 오류 가능성이 현저하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낮다라는 거죠. 중앙화 이슈를 해결했고, 신뢰 가능한 거버넌스, 또 재무 안정성 기준 확보,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게 지금 상황이 특히 이제 XRP 홀더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기운이 날 법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MF의 핀테크 고위급 자문단에 크리스 라슨이 멤버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재밌게 느껴지고, IMF에서 어떤 컨퍼런스를 하면 항상 리플 관계자가 가서 스피치를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리플과의 관련성들, 그러니까 IMF가 만약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그게 만약에 XRP 레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재밌죠. 재미있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